차 한 대의 값이 10년 사이에 계속 올랐습니다. 그런데 판매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가격을 올릴수록 더 많이 팔린 회사가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의 첫 장에 나오는 수요 곡선은 값이 오르면 수요가 준다고 말합니다. 이 회사 앞에서 그 곡선은 뒤집혔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20년 전 영국 맨체스터의 어느 호텔 로비였습니다. 1904년 5월 4일 미들랜드 호텔에서 두 남자가 처음 마주 앉았습니다. 한 사람은 헨리 루이스였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엔지니어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부터 일했고 전기 부품을 만들며 손끝으로 기술을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완성도에 병적으로 집착했고 부품 하나의 소음이나 진동의 미세한 차이도 그냥 넘기지 못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찰스 롤스였습니다. 자동차를 파는 판매업자이자 귀족 가문 출신으로 상류층의 응접실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차를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가지지 못한 것을 정확히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싼 차를 만들자고 하지 않았고 가장 많이 팔리는 차를 만들자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완벽한 차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자동차 시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차는 자주 멈췄고 시끄러웠으며 고우장이 잦았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조차 자동차를 취미이자 도박처럼 여겼습니다. 로이스는 그 지점을 겨냥했습니다. 값이 아니라 신뢰를 팔기로 한 것입니다. 1906년 롤스로이스가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이듬해인 1907년 한 대의 차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실버 고스트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은빛 유령으로 소리 없이 다가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차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수만 킬로미터를 거의 멈추지 않고 달렸고 엔진 소음은 다른 차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낮았습니다. 언론은 세계 최고의 차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평판은 광고가 아니라 주행 기록과 정비 기록이라는 숫자로 남은 증거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롤스로이스라는 회사의 성격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가격을 파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을 파는 회사였습니다. 기준을 팔면 값은 뒤따라옵니다. 값을 먼저 정하면 기준은 무너집니다. 창업자 두 사람은 그 순서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그 결과를 오래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 찰스 로이스는 1910년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헨리 로이스는 1933년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남긴 설계 원칙과 검수 기준은 회사에 남았습니다. 문제는 그 원칙이 곧 닥쳐올 시대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이미 다른 방식의 자동차가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포드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부품이 흘러가고 노동자는 정해진 동작만 반복했습니다. 한 대를 만드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자 원가가 내려가고 값이 내려가고 더 많은 사람이 차를 샀으며 더 많이 팔리자 원가는 또 내려갔습니다. 이 순환이 20세기 제조업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그 순환에 올라탈 수 없었습니다. 이 회사의 차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목재 내장재는 결을 맞춰 잘라붙였고 가죽은 한 장씩 검사해 흡집이 있는 부분을 덜어냈으며 도장은 여러 번 칠하고 여러 번 갈아냈습니다. 한 대에 들어가는 시간이 며칠 단위였고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와는 애초에 비교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생산량을 늘려도 손으로 만드는 방식에서는 원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숙련공을 2배로 뽑는다고 숙련도가 2배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품질이 흔들리고 품질이 흔들리면 이 회사가 팔던 유일한 상품인 신뢰가 깎입니다. 대량 생산의 공식은 초고가 브랜드에게 해답이 아니라 독이었습니다. 현대 20세기 중반에 롤스로이스는 그 독을 조금씩 마셨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유럽에 불을 갈아엎었습니다. 거대한 저택과 운전기사를 유지하던 계층이 얇아졌고 세금은 무거워졌으며 연료비는 올랐습니다. 전통적인 고객층 자체가 줄어들자 수요가 줄었고 공장은 놀게 되었습니다. 경영진은 판매 대수를 늘리려 했습니다. 조금 더 대중적인 모델을 시도했고 부품을 공유했으며 생산 방식을 일부 기계화했습니다. 그럴수록 이 브랜드가 왜 비싼지에 대한 설명이 흐릿해졌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도 겹쳤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거대한 사업부가 있었습니다. 항공 엔진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고 한 번의 개발 지연이 회사 전체의 자금을 말려버릴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초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회사는 자금난에 빠졌고 국유화되었습니다. 이후 자동차 부문은 항공 부문과 갈라졌고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인수와 매각이 이어졌고 그때마다 경영 방침이 흔들렸습니다. 브랜드와 명성은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명성을 유지할 자본과 일관된 전략은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롤스로이스는 과거의 평판을 조금씩 꺼내 쓰며 연명하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답이 흐려진 것이 실제 원인이었습니다. 값싼 차와 경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 남을 자신도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전환점은 1998년에 찾아왔습니다. 독일의 BMW가 롤스로이스 자동차 브랜드의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판매 대수를 늘리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로 갔습니다. 1998년부터 몇 해 동안 이들은 공장을 새로 짓고 조직을 다시 짰습니다. 2003년 1월 2일 영국 남부 구두대의 새 공장에서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모델은 팬텀 7세대였습니다. 구두두 공장의 구조 자체가 하나의 선원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있었지만 그 속도가 대단히 느렸습니다. 라인 위에서 작업자들이 충분히 손을 쓸 수 있도록 설계된 속도였습니다. 가죽은 여전히 사람이 검사했고 목재는 여전히 결을 맞춰 재단했으며 도장 마무리는 사람이 손으로 갈아 마감했습니다. 기계가 할 수 있는 일과 사람이 해야 값이 되는 일을 명확히 나눈 것입니다. 핵심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비스포크였습니다. 주문 제작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고객은 완성된 차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질 차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상담실의 풍경이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고객 앞에 수백 가지 가죽 견본이 놓이고 수천 가지 도장, 색상이 제시됩니다. 원하는 색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스카프 색을 가져와 그 색으로 차를 칠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집니다. 천장 안쪽에 밤하늘을 새겨달라는 주문이 들어오고 특정한 날짜의 별자리 배치를 그대로 재현해달라는 요구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 자체가 값이 됩니다. 여기서 회계의 구조가 바뀝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의 손익은 판매 대수에 좌우됩니다. 한 대당 이익이 얇으니 대수를 늘려야 이익이 쌓입니다. 구두두의 셈법은 달랐습니다. 한 대당 이익을 두껍게 만드는 쪽이었습니다. 하의 기본 가격 위에 비스포크 옵션이 얹힙니다. 옵션의 원가는 대체로 인건비와 시간이고 설비를 새로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즉, 대수를 늘리지 않고도 매출과 이익을 키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동시에 생산량을 의도적으로 묶었습니다. 주문이 밀려도 공장을 무한정 돌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림 자체가 이 상품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은 지위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희소성은 경영진의 결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롤스로이스는 6,032대를 인도했습니다. 119년 역사상 가장 많은 판매량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차의 평균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값이 오르는데 판매가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상품은 값이 내려가면 매력을 잃습니다. 누구나 살 수 있게 되는 순간 그 상품이 증명해 주던 것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값이 오르면 그 상품을 가진 사람의 위치가 더 또렷해집니다. 이것이 수요 곡선이 뒤집히는 지우제의 구조입니다. 다만 이 구조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값만 올리고 내용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브랜드는 빠르게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구두드가 지켜온 것은 값이 아니라 값을 정당화하는 근거였습니다. 손의 시간, 재료의 선별, 그리고 한 사람만을 위한 사양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순수 전기 모델 스펙터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브랜드의 상징 가운데 하나가 거대한 열두 기통 엔진이었고 오랜 고객들은 그 엔진의 존재를 값의 일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이 브랜드가 100년 넘게 바라온 것은 엔진이 아니라 정숙함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온다는 실버 고스트의 이름이 그 증거였습니다. 전기 모터는 그 약속을 더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한 판단이었습니다. 기술은 버릴 수 있는 것이었고 기준은 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객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매자는 상속받은 부를 가진 노년층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사업을 일군 40대 이하 구매자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격식보다 자신만의 취향을 드러내는 사양을 원합니다. 비스포크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120년 전 맨체스터의 호텔 로비로 돌아가 봅니다. 엔지니어와 판매업자가 합의한 문장은 단순했습니다. 가장 싼 차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차를 만든다. 그 뒤로 이 회사는 대량 생산의 시대에 흔들렸고 국유화와 매각을 겪었으며 브랜드만 남은 채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되살아난 방법은 새로운 발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의 문장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남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모든 회사가 원가를 낮추는 방향으로만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싸게 파는 경쟁은 언제나 더 싸게 파는 상대가 나타나면 끝납니다. 그러나 기준으로 경쟁하는 회사는 그 기준을 지키는 한 대체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가가 다릅니다. 기준을 지키려면 성장의 속도를 스스로 늦춰야 합니다. 더 팔 수 있는데 팔지 않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절제를 견디는 회사만이 비싸질수록 팔리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